화이자 백신의 추가 1차 접종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34만 명분만 남아 며칠 내로 접종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5시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사 건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가 27일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9% 가까이 감소하는 등 확산세 반전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주식시장의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부분적으로 재개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단 많은 전문가는 전체적인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아내 명의로 땅을 사들여 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혐의로 전 세종시 행복도시청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가 잠시 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과 상견례를 합니다. 향후 전국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사위원장 선출과 백신 국정조사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 등의 동시다발 담화에 대해 백악관은 적대가 아닌 해결을 목표로 한다면서 실용적 조치에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직 북한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나이가 들면 잇몸이 중요합니다. 20대 잇몸 부러우신가요? 30대 잇몸 어떠세요?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세대는 달라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옷이 일을 합니다.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체온을 유지시키고 땀이 머무를 틈을 주지 않으며 햇빛까지 차단해줍니다. 페트병을 재활용한 원사로 자연의 힘이 됩니다. 옷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생활과 케미를 맞추는 소재의 혁신. 생활을 넘어 내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테크놀로지 코리아 SMTK 케미칼. 선택의 기준은 딱 3가지. 어떤 원료인지,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프롬바이오인지. 당신이 선택한 관절연골엔 보스웰리아. 역시 프롬바이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5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488명으로 전날보다 12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휴일인 어제는 검사 건수 자체가 지난주 평일의 절반 수준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휴일 효과로 주 초반에는 신규 확진자가 감소했던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 중반 이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주요 방역 통계의 경고등이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실제로 거리두기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 발생 환자는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594명이 넘습니다. 현행 거리두기보다 심각한 2.5단계 범위에 있습니다. 조용한 전파와 일상 감염에 대한 걱정도 여전합니다. 어제 0시 기준 최근 2주 동안 감염 경로를 모르는 신규 확진자 비율은 27.4%. 특정 집단이 아닌 선행 확진자를 통한 감염 비율 역시 46.1%에 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백신 접종이 중요하지만 정작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까지 접종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정부는 그러나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될 2분기 접종 계획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그럼 바로 현장 연결해서 백신 접종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당국에서 신규 접종을 자제하라는 화이자 백신에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1차 접종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달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신규 접종과 2차 접종도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예방접종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정 기자가 나가 있는 곳에선 백신 접종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기로 한 75살 이상 어르신들의 숫자는 790명인데요. 그 가운데 500명 정도가 이곳을 방문한 상황입니다. 790명 가운데 오직 130명 정도만 신규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게 되고 나머지 숫자들은 모두 다 2차 접종을 받으러 오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1차 접종이 제한이 생기면서 1차 접종 신규 예약은 더 이상 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접종분을 생각해서 신규 예약을 받지 말라는 보건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차 접종에 제한이 생겨서 백신 접종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걱정부터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은 인원은 182만 명 수준인데요. 여태 들어온 물량이 200만 회분인 것을 고려한다면 남은 물량은 17만 명분이라고 단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정부가 밝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잔여 분량은 34만 명분입니다. 그동안 최소 잔여형 주사기 등을 활용해서 물량을 아꼈다는 겁니다. 그래도 최근 하루 10만 명꼴로 백신 접종에 속도전을 펼쳐왔던 걸 고려한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4일분 정도만 남아있는 거라 접종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월요일 정부가 밝힌 1차 신규 접종 숫자는 6,140명이었던데 반해 오늘 신규 접종은 1,500명 선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예방접종 추진단은 이번 달 중순까지는 신규 대상자가 아니라 기존 접종 동의자와 예약자 23만 명에 대한 접종만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한다면 당분간 접종 계획이 빠듯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장 오는 1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들의 두 번째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달엔 65살 이상 일반 어르신과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등 신규 접종군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추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866만 회분이 들어온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도입 시점과 계획이 알려진 게 없어 접종 계획이 큰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역시 부산 지역에서부터 백신 물량이 부족해져서 보건당국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예약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접종 계획을 보다 상세하게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노원구 예방접종센터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화이자 백신 물량 부족으로 강원 지역 5개 시군의 백신 접종이 중단됐습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물량 부족으로 현재 강원도 홍천과 횡성, 철원과 화천, 양구 등 5개 지역 백신 접종센터의 운영이 계속 이틀 만에 잠정 중단됐습니다. 또 강원 도내 다른 지역 백신 센터의 경우 역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중단하고 2차 접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구의 70%가 코로나19 백신을 맞더라도 집단 면역 도달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토착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위원장은 결국 독감처럼 백신을 맞으며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 한다며 국가의 백신 접종 전략은 바이러스 근절에서 피해 최소화로 전환돼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이동 검체팀이 방문해 직접 코로나19 PCR 검사를 진행합니다. 학생들 사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발견해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기숙학교와 운동부 학교 일부에는 자가검사 키트를 제한적으로 도입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저는 서울체육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학교에 코로나19 임시검사소가 설치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흰색 천막 안에서 방역복을 입은 직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체 채취를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천막 맞은편으로 뒤편을 보면 긴 대기줄도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동형 검체 채취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1시간 전인 낮 1시부터 이곳에서 체육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가 한창 이뤄지고 있는데요. 대상은 검사를 희망한 그리고 검사를 아직 받지 못한 학생과 교직원 등 모두 350명입니다. 이 가운데 220명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로 이들을 모두 의무검사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이 선제검사를 내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이곳 학생 한 분 모시고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체육고등학교 재학 중인 3학년 기계체조 국가대표 선수 이은서입니다.
네, 검사를 이전에 뭐 다른 곳에서 받아보셨다고요? 어디서 언제 받으셨나요? 네, 최근에 시합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받았습니다. 네, 보건소에서 받으셨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검사소 이제 만들어서 검사하는 거랑 어떻게 다르게 느끼세요? 일단 보건소는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직접 와서 해주시니까 편했습니다. 네, 작년에도 이렇게 대회를 출전하시면서 검사를 많이 받으셔야 했는데 지금이랑 비교해서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일단 보건소를 왔다 갔다 하기 번거롭고 일단 다들 검사를 받기 불편해서 훈련 시간도 다 잡아먹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하니까 훈련할 시간도 늘고 편해서 좋았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이 많은 이 학교 특성상 방역을 확실하게 담보해야 한다면서 이 검사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서 반경 1km 안에 있는 학교나 희망하는 학교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이동검사팀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곳 체육중고등학교는 전교생 절반 정도가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고 또 대회에 출전하며 외부인들을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기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모두 10개 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자가검사 키트도 학교 곳곳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키트는 비전문가가 스스로 진단하는 방식인 만큼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제한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이 100명 이상 기숙형 학교나 운동부 운영학교의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활용됩니다. 또 재수생을 비롯한 학생들이 다수 모이는 학원에서도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최근에 서울 강남 대성학원에서 지난달 23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모두 15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 꾸려진 학원 자율방역대와 함께 이 현장 점검 횟수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체육고등학교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주요 발생 현황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9일 확진자가 나온 경북 경주시 건천읍 마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용자와 가족 등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누적 확진자가 19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경주 보문단지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여한 다른 마을 주민과 이들의 가족 등 4명도 감염되는 등 경주에서만 하루 사이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 사천 지역 주점 종사자가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전북 남원의 다방 관련 환자가 6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가 10명이 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확인된 완주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관련 확진자도 6명이 더 나와 누적 확진자가 모두 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프로축구 FC서울의 수비수 황현수 선수가 확진 판정을 받아 K리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FC서울은 확진자와 접촉한 황현수가 어젯밤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선수단 전원이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약국에 이어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 키트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과 GS25는 오는 7일부터 자가검사 키트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판매되는 제품은 휴마시스의 휴마시스 코비드-19 홈테스트로 세븐일레븐은 2개들이 세트를, GS25는 1개짜리를 각각 취급합니다. 해외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자 유럽 각국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피사의 사탑이 관람을 허용했고 영국에서는 나이트클럽이 시범 개장해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이탈리아의 관광 명소인 피사의 사탑이 오랜만에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금요일부터 다시 개방되면서 주말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È stata un'emozione rivedere finalmente tanta gente in piazza dopo tanto tempo, a parte diciamo la pausa di luglio e agosto, diciamo questo è finalmente un nuovo inizio.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관광업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4월 초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명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1만 명대 초반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영국 리버풀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나이트클럽 시범 개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이트클럽 재개장이 가능할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 차원에서 열린 행사로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젊은이 3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모인 사람들이 즐겁게 춤을 추는 모습은 코로나19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We're just excited. All of us are excited. We're all on the verge of tears, ready to go in. Honestly, yeah, we're not even drunk yet, so we're ready for it. 참가자들은 행사 시작 전 24시간 안에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로 5일 뒤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을 통해 사회적 거리와 환기에 대한 접근법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서 스페인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는 하지 않은 채 5천 명이 한 공간에 모이는 대규모 시범 콘서트를 해 결과가 괜찮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영국은 또한 이달 17일부터는 술집과 식당의 실내 영업이 허용되고 다음 달에는 전면적인 봉쇄 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현행 거리두기가 오는 23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 오후 5시에 관련 브리핑을 열고 2분기 접종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가 488명 발생했습니다. 400명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검사 건수가 좀 감소한 영향으로 봐야겠죠. 뭐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최근 추세를 보면 뭐 일주일간 한 그 확진자 수가 평균 이제 659명에서 597명으로 600명 아래로 조금 이제 한 10% 정도 감소를 했고요. 재생산 지수도 뭐 1.02에서 이제 0.99 정도로 약간 좀 떨어지고 있는, 어찌 보면 최근 처음으로 1 아래로 재생산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과거 3차 유행에서는 이제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방역 당국의 노력과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두 가지였다 그러면 지금의 4차 유행은 거기에 이제 예방 접종이 이제 더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방 접종이 진행되면서 이제 어르신들의 이제 확진자 수, 이제 중증 환자 수, 사망률 이런 게 떨어지고 이제 그와 아울러서 이제 재생산 지수도 이제 떨어지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유행이 이제 확산보다는 이제 정체 수준에 또 이제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또 주말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확진자 수가 검사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추이를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3주 더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이 조치는 그렇다면 잘된 조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어찌 보면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메인의 이제 방역 방침으로 두기보다는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강화시켜서 무슨 뭐 3단계로 올린다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뭐 너무나 경제적인 이제 타격이 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진행되면서 그 사망률이나 이제 그런 중증 환자 수가 줄어들어서 의료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제 그 감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방역 당국의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유지하고 뭐 이런 데에 있다기보다는 예방 접종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그런 유행을 통제하려는 그런 쪽에 방점이 아마 좀 찍혀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지금 접종이 진행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리두기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연장선상에서 그 5월은 아무래도 휴일이 좀 많기 때문에 모임이나 외출이 좀 잦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지금 사회적으로 이제 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사실 접종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분들을 통한 지역사회 소리 없는 전파가 지금의 4차 유행을 계속 이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이야 뭐 접종하면서 어느 정도 위험이 낮아지겠지만 결국 그 사회적으로 그런 활발한 그런 젊은 층에서의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또 대규모 유행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또 확산될지 모르고 더더군다나 지금 울산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뭐 영국 발변이나 이런 변이 바이러스 유행까지도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유행하게 되면 또 젊은 층에서 그게 특히나 유행하게 되면 또 그 유행이 굉장히 급격하게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면서 이런 유행 이제 5월달에 연휴들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울산 지역 변이 바이러스 답변을 해주셔서 좀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릴 텐데 결국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기 전에 확산세를 끊어야 된다, 확산세를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그 울산 지역에서 지금 사실은 상당수의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재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그런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영국발 변이 같은 경우는 뭐 백신이나 뭐 치료제 효과를 이렇게 감소시키지는 않지만 그 전파력을 높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그 이제 그런 전파력이 높은 해외 해발 변이가 유행하기 전에 접종도 진행하고, 또 그런 걸 유행하지 않도록 그 개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특히 이런 연휴 기간에 잘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백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이후에 중태에 빠지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김제 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 55살 A 경감이 지난달 28일 오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이후에 지난 1일에 오른쪽 팔에 마비 증세를 느낀 거거든요. 이게 일단은 경찰이 백신 이상 반응과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뭐 지금 혈전 관련된 이제 뭐 부작용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연관성이 보고가 된 게 그 이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뇌정맥종 혈전증이나 내장 혈전증 같이 이게 굉장히 드문 방식의 혈전증이 보통은 접종 후 한 2, 3주, 한 4일에서 24일까지 이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혈전증과는 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접종한 사람들에서 더 적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뭐 지금 아직 뭐 정확한 상황들을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 이제 그 뇌 쪽에 이제 영향으로 이제 쓰러지신 분 같은 경우는 접종으로 인한 그런 그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과는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추후 이제 뭐 다른 요인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뭐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접종 이후에 생긴 그런 합병증이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그런 뭐 증거가 아직 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추후 나타나는 이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나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인과성은 낮아 보이지만 방역 당국의 추가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백신 수급 불균형 논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화이자 백신에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까지 제때 공급이 못 돼서 그 접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저희가 확보가 되어 있는 백신은 충분하지만 이게 도입이 돼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접종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충분치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2분기까지는 어떻게든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 백신을 도입해서 접종이 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뭐 1차 접종을 이제 최대한 충분히 할 수 있게 이제 그 진행을 한 상태인 것 같고요. 근데 결국 이제 이게 한꺼번에 뭐 많은 양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 오후에 발표를 하겠지만 그 들어오는 그런 숫자에 맞춰가지고 이제 접종 일정 조율이 좀 필요한데요. 사실 지금의 중요한 거는 이제 확보는 충분히 됐으니까 최대한 빨리 도입해서 접종을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에 이제 방역 당국이 더 좀 힘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추가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수급 불균형 문제가 좀 불거진 게 1차 접종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사람을 최대한 많게 하기 위해서 2차 접종분을 좀 당겨서 쓴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략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백신 접종 1차 접종만 하더라도 뭐 단기간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지금 충분히 많이 확보는 돼 있고 수급이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1차 접종의 숫자를 늘리는 게 방역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1차 접종을 이제 열심히 진행을 했는데 2차 접종분이 수급이 생각보다 늦어지게 되는 경우 그 1차 접종하신 분들도 이제 완벽한 면역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가운데서도 또 확진자가 나올 수 있고 또 이런 예방 접종의 전체 스케줄 자체가 이제 이제 접종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2차 접종자, 신규 접종자가 몰리면서 그 스케줄의 역량 자체가 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지 않도록 지금 관리를 하는 게 이제 급선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들어보면 1차 접종자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을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게 하는 전략 자체, 방역 당국의 전략 자체는 옳은 방향으로 생각이 드는데 관건은 그 뒤에 이어서 맞추게 될 백신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게 관건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오후 5시경에 합동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가 2분기 접종 계획을 밝히게 될 텐데 도입 물량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 다 담기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아직은 이제 2분기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 백신 이외에 다른 백신들의 도입은 사실 불투명한 상황이고, 네. 그럼 이제 그 두 가지 백신들이 언제 어느 물량이 들어오는지가 이제 밝혀진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배분해서 지금 신규 접종을 얼만큼 하고 2차 접종 진행되는 분들을 어떻게 같이 이제 접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이제 발표하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지금 아직 그 발표가 되기 전에 뭐 섣부르게 예상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많은 물량이 빨리 들어오기를 바라는 건 뭐 전 국민이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백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백신 특허권을 좀 풀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백신을 좀 공급할 수 있게,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그 논의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선진국에서 이제 그런 뭐 특히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그 백신 제작 단계마다 엄청난 특허들이 걸려 있고 또 기술들을 사실 다른 나라들에서 잘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선진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사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그 다른 나라에서도 생산할 수 있게 지식재산권도 풀고, 또 이게 이제 단순히 푼다고 이게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산 노하우나 뭐 아니면 그런 기술 이전, 좀 백신의 원부 자재 이런 것들도 공급이 돼야지 뭐 다른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생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단계들이 사실은 이렇게 쉽지는 않고, 또 설령 이런 지식재산권이 풀리고 기술 이전이 된다 그래도 지금 다른 백신 회사, 기존의 백신 회사들이 나름의 백신 생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좀 기대는 되지만 이게 이제 당장의 어떤 그 가시적인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이 오늘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앞서 저희가 뉴스로 전해드렸는데 코로나19 종식은 어려울 것이다 라면서 중증 환자를 줄이는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거든요. 여기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좀 들려주시죠. 글쎄 뭐 이게 좀 그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사실 누구든 바라는 거는 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걸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의 이제 집단 면역을 얻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방 접종은 이미 이제 충분한 효과가 이제 입증이 되고 있고요. 이런 예방 접종을 통해서 사실 이런 전 세계 종식이 되지는 않더라도 고위험층에서 이제 접종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뭐 코로나19의 이제 사망률이 한 1.5%인데 독감 정도의 0.1% 정도까지만 이렇게 최대한 떨어뜨리고 진행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코로나19는 유행을 하지만 일상생활에 뭐 크게 문제 없이 이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추가적인 백신 접종을 하면서.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사망을 줄이고 중증 환자를 줄이는 피해 최소가 1차 목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다 보면 집단 면역으로 종식은 못 시키더라도 재생산 지수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산발적 유행 이외에 대규모 유행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접종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마스크를 완전히 받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코로나 이전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목표까지는 지금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도움이 되고 그런 접종에 전 국민이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가 45개에 달할 것이라는 북핵 문제에 정통한 미국 핵과학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관련한 북한의 반발에 대해 미국은 적대가 아닌 해결을 목표로 한다며 실용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45개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다만 그 정도의 핵분열 물질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지 핵무기 45개를 모두 만들어 놓은 상태라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커 박사는 북한이 지금까지 플루토늄 25에서 48kg을 생산했고 고농축 우라늄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00에서 950kg 정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여부를 위성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플루토늄의 생산량은 쉽게 추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우라늄의 경우 농축에 필요한 원심 분리기 시설이 작아서 생산량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자신이 지난 2010년 영변 핵시설을 방문했을 때 약 2,000개의 원심 분리기가 있었고 2013년 해당 건물이 2배로 증설돼 그때부터는 약 4,000개가 가동 중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북한이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소폭탄 몇 개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삼중수소를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지만 수소폭탄 제조 기술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관련한 북한의 반발에 대해 미국은 적대가 아닌 해결을 목표로 한다면서 실용적 조치에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의회 연설에서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통해 대단히 큰 실수이고 실언이라고 경고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북한이 강경한 경고의 뜻을 담은 담화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한 시점에 맞춰서 비난 메시지를 내면서 향후 북한의 행동이 주목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북한에서 세 차례 담화를 동시에 냈는데 일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외무성에서 2개를 냈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냈습니다. 먼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관련된 내용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궁금한 게 이 담화 내용이 북한 주민이 모두 보는 노동신문에 실렸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동신문이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학습서이지요. 거기 실렸다는 것은 거짓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김여정이가 비록 당에서는 부부장이지만 남북관계, 대남 문제를 총괄하는 수장이잖아요. 직위가 높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담화의 내용에서 보면은 행동 계획, 행동 대응 운운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을 볼 때 아마 이 경고보다도 대남 행동에 조금 방점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분석합니다. 네, 대남 행동을 실제로 하는 방점이 찍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등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북한은 이 체제와 존엄을 중시하는 특이한 국가 체제죠. 예. 과거 그렇게 지난해 6월이든가요. 6월에도 우리 측의 일부 전단 살포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했고 담화 이후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잖아요. 막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마 행동 계획 옮길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고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5일이든가요. 그 당시 한미군사훈련 이때 이제 김여정 담화에서 몇 가지 행동 계획을 예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남북 대화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조평통 또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금강산 국제관광국이라지요.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좀 더 높은 단위 가면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폐기 1까지 운운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번 이 김여정 담화로 봤을 때 적어도 이 금강산에 있는 소위 말해서 금강산 국제관광국이랄까요? 금강산에 있고 또 본부 평에 있겠습니다만도 그것을 폐기하는 그런 수준 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거에 대북전단 살포 비판 담화를 낸 뒤에 계속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각적인 측면에서 그런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여정의 담화에 행동 대응 운운하고 있고 또 김여정이 남북의 수장이고 과거에 행동 운운한 뒤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 압박
뭐 이러한 측면에서 이 조평통이라든지 금강산 국제관광구 이런 폐기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조평통 말씀하셨는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 통일부의 카운터파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조평통 위원장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통일부 자료를 보니까 아직 공석이더라고요. 기존의 위원장이 그 외무상, 리성권이 외무상으로 가면서 공석이던데 사실상 의미가 현재 그 많이 퇴색돼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조평통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뭐 북한이 이 당대회라든지 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조평통 여기에 대해서 폐지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최근 몇 년 동안에 조평통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을 볼 때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이제 조평통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름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그 작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북한 김여정이가 혹시 조평통 뭐 예를 가지고 해체하겠다. 예. 이것이 어찌 보면 꽃놀이표가 될 수 있겠죠. 이미 그렇게 다 작업을 해놓고 없앤다. 이것은 상징성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도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을 향해서는 어떤 행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 방금 우리 이제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권정은 그 미국 담당 국장이죠. 또 외무성 대변인 담화의 그 내용상을 볼 때 권 국장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서 소위 시비를 걸은 것이고 또 그리고 이 외무성은 뭐냐 이게 최근 지난달 25일부터인가요? 북한 뭐 민주주간입니까? 이런 주간에 있어 가지고 이 미 국무부 대변인 이 발언 여기에 대해서 걸고 넘어졌지요. 그러나 지금 이런 이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과 이 미국 국장 담화는 네. 김여정 담화와 달리 뭐 행동 예고보다도 경고의 메시지에 좀 담겨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북한의 경고 메시지도 불구하고 미국이 뭐 계속 뭐 새로운 제재를 들고 나온다든지 또는 이 김정은 위원장 존엄과 관련된 인권 압박을 한다든지 뭐 그렇다 하면은 행동으로 나갈 수 있고 그 행동에는 아마 순차적인 단계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신종 3종 세트라는 일종의 방사포라든지 네. 뭐 이런 것도 발사할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높인다면은 SLBM 발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적어도 SLBM 뭐 이런 그 중강도 이상 이것은 이 미국하고 북한하고 소위 말해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모라토리움 이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중강도 이상의 북한 무력 시 도발한다 하면은 1차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싱가포르 합의 폐기 선언부터 하고 그의 행동을 옮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대남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인 이른바 백두혈통인 김 여정 부부장이 그 노동신문에 게재한 담화를 얘기를 한 거고 그 외에 미국을 상대로 해서는 어떻게 보면 급이 좀 낮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급이 낮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가 좀 있을 것이고 실제로 도발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미국 정부를 향해서 북한이 메시지를 낸 거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빌미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관련된 녹취를 먼저 좀 듣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We're working closely with our allies to address the threats posed by both of these countries through diplomacy as well as stern deterrence. 네, 지금 강력한 억지력과 외교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성에 차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지난달 28일이죠. 한 4일 지나가지고 지난 5월 2일 날 뭐 외무성 또는 권정은 국장의 담화 나왔잖아요. 네. 적어도 4일 정도 상의 에서 이 담화 나왔다는 것은 좀 신중을 기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리고 이 국장이 미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뭐랄까 행동보다도 좀 뭐랄까 기사만 그런 측면도 있겠죠. 어떻든 간에 북한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의회 연설에 있어 가지고 외교라는 그 방점보다도 억제라는 이 방점에 조금 이 불만 내지 불쾌한 표현 아니겠냐.
억제라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와 압박 이렇게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향후 북미 간의 자리에 협상 타결을 하려면은 이러한 용어부터 없애라. 일종의 그 뭐랄까 기싸움의 한 행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싸움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런 북한의 경고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이 해결을 목표로 한 것이다. 적대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 해결을 목표로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측에서 먼저 또 당근을 내놓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북한의 그 이 두 개의 담화에 대해서 설립은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나름대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좀 신속했다 보여지고 반응의 내용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그 목표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대가 목표가 아니라 해결이 목표다 이랬는데 좀 빨리 반응을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표현에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다시 말해서 설리번 보좌관이 적대 이런 부분은 목표가 될 수 없잖아요. 이건 일종의 뭡니까? 감정이라든지 인식의 차원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적대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면은 좀 문맥이 맞겠죠. 또 해결도 사실 목표가 아니잖아요. 해결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노력,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설립은 이 보좌관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자에서 문장 하나하나 이 표현, 용어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보여지고 또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 이란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대화에는 보상이 없다. 이것을 줄곧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 볼 때 북한이 뭐 이 압박 제재, 소위 말해서 미국에 대한 압박 경고의 메시지 하더라도 뭔가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뭐 이 제재 완화 같은 당근도 줄 가능성이 낮고 또 설령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이라든지 공식 대화를 하더라도 대화선상에서 곧장 당근을 줄 가능성은 낮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곧장 당근을 줄 가능성이 낮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문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는 끝낸 상황이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일괄 타결식도 아니고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방식도 아니고 둘을 절충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겠다 이런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만족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그 새로운 대북 정책이랄까요? 아마 뭐 5월 한 초중순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 뭐 지금까지 큰 원칙과 방향은 담고 있겠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든지 또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그 구체적인 전략 전술과 관계되는 것은 북한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밝히지 않겠죠. 그런 것을 볼 때 아마 이 북한이 너무 지나치게 미국의 큰 원칙 방향을 가지고 반발하는 것은 나름대로 올바르지 않다. 설정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북한이 앞으로 어떤 상응 조치를 할 것인지 어떤 입장을 표출할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결국 이번 달 하순에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분수령, 기로에 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담화 정치는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북한 또 이 주민생활 향상이라는 내치가 중요하고 그 내치상에서 이 북미 관계 악화가 북한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한미 정상회담 그 결과가 어찌 보면은 한반도 기상도에 있어가지고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까지 좀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한반도 정세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내일은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봄 기온이 완연하다고요?
네, 쾌청한 하늘과 살랑살랑 불어드는 포근한 바람에 짙어가는 봄 기운을 느끼기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면서 현재 서울 기온 19.6도까지 올라 무척 포근한데요. 다만 강한 볕에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쾌청한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에 또다시 봄비가 내립니다. 내일 아침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부터 밤까지 전국에 강한 비가 오겠는데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 남부와 산간 많은 곳에는 12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고요. 중북부에는 20에서 80mm, 그 밖에 내륙으로도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비가 내리며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0도, 대전과 광주, 대구 23도로 예상됩니다. 비는 어린이날인 모레 새벽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 낮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이후 어버이날인 주말까지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봄비치고 양도 많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는데요.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투자 방식인 공매도. 사실상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만 사용하는 투자 방법인데요. 시장 왜곡이나 주가 폭락의 배경으로 지목돼 왔죠. 지난해 초 코로나19 위기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 1년 2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 사이에는 줄다리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애초 6개월간 금지됐다가 추가로 6개월이 연장됐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가열된 끝에 결국 또 한 번 추가로 연장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줄곧 공매도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대형 종목 공매도 재개로 지수가 하락하면 지수 연동 상품에 연계되어서 중소형 종목도 하락 태풍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계속 개인 투자자 재산을 쉽게 가져가는 구도를 혁파하지 못하는 미봉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이유로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요. 결국 오늘부터 코스피 200개 종목과 코스닥 150개 종목 등 350개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가 재개되는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수는 전체의 22%에 불과하지만 시가총액은 전체의 88%를 차지하고요. 코스닥 150도 주식 수는 전체의 10%지만 전체 시총의 절반에 이릅니다. 유통 주식 수가 많은 대형주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보니 공매도 재개로 영향을 받는 투자자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공매도 재개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8개월간 금지됐던 공매도는 재개되고 나서 한 달 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소폭 하락했지만 3개월 만에 코스피는 14% 상승했고 코스닥도 낙폭을 줄였습니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개월간 공매도 금지 기간을 거친 뒤 재개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지수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과거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여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전문가의 전망 들어보시죠. 가장 중요한 것이 공매도를 재개하고 공매도가 활성화될 시점에서의 시황이 중요한데요. 만에 하나 이제 5월 장이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횡보를 끝나고 상승을 본격화하는 그런 국면이었다라면 이번에 공매도 재개는 거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횡보를 끝내고 오히려 방향성 밑으로 떨어지는 하락 구간이었다면 실은 이번에 5월 3일 시작됐던 공매도 재개는 하락 충격을 더 높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인 만큼 시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14개월 만에 재개된 공매도,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도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미리 사는
사는 시기인데 실적도 뒷받침되지 않았는데 분위기 편승해서 유동성으로 오른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차 잔고가 좀 급등한 종목을 위주로 해서 투자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해서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 이광범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사의 표명 소식 언제 전해졌습니까? 네,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이사가 오늘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 같은 뜻을 알렸습니다. 이 대표는 이메일에서 최근 불가리스 보도와 관련해 참담한 일이 생겨 임직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태 초기부터 사의를 전달했고 모든 책임을 지고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유의미한 과학적 연구 성과를 알리는 과정에서 연구의 한계점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해 오해와 논란을 일으킨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내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대국민 사과도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대강당에서 홍원식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뒤 22일 만에 입장 발표인데요. 논란이 커지면서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직접 사과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달 13일 열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이란 주제의 심포지움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발표 이후에 남양유업 주가는 출렁였고 질병관리청은 실제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 때 벌어졌던 남양유업 불매운동이 다시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과 세종연구소 등 6곳을 압수수색해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홍원식 회장의 장남인 홍진석 상무는 회사 돈으로 고급 수입차를 빌려 자녀 등교와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 등으로 지난달 보직 해임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여야 새 지도부가 오늘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모두 일성으로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오후에는 상견례를 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송영길 대표 오늘 현충원 참배를 첫 일정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 오전 첫 일정으로 최고위원들과 함께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동석하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당의 투톱이 공식 석상에 나란히 모였습니다. 송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큰 절을 올린 뒤 김영삼,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참배를 마친 송 대표, 방명록 글귀에는 국민은 나라의 근본이고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번영한다. 실사구시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적었는데요. 향후 당의 방향으로 민생을 강조한 겁니다. 이어 새 지도부 체제 아래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일성으로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집권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다는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또 정부의 그런 백신 확보 노력을 확실히 뒷받침해서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송 대표는 곧이어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당 운영과 쇄신 구상도 밝혔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정부라고 말했지만 정책도 청와대 주도가 많았고 당의 방점이 약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정책 추진과 대선 준비에서 당이 중심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송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넸는데요.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전화해서 송 대표 얘기대로 부동산과 백신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당과 청와대가 호흡을 잘 맞춰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처음의 자세 그대로 끝까지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는데 잠시 뒤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상견례가 예정돼 있다면서요? 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일정으로는 지금 3주 넘게 국회 본관 앞에서 손실보상법 처리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같은 당 최승재 의원을 찾았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손실보상법을 5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오늘 처음 주재한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도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투쟁과 권력투쟁에서 벗어나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투쟁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지도부가 꾸려진 민주당을 향해서도 허울뿐인 협치 운운 그만하고 민생 문제부터 해결하자면서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백신 문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였만큼은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국민의 삶을 지켜나가기를 제안합니다. 자신을 예방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 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3시부터는 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와 상견례를 갖는데요. 김기현 권한대행 취임 후 연일 정부 여당을 향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어떤 얘기를 나눌지 관심입니다. 앞서 청와대의 오찬 제안까지 거부하면서 취임 직후부터 긴장 관계를 예고했는데 대여 협상 최우선 과제로 백신 확보를 꼽은 만큼 백신 확보를 위한 국회 사절단 구성과 국정조사 추진 등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또 여야가 극명한 의견차를 보여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법사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야당과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김권한 대행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 빼앗아간 작물을 돌려주는 건 권리가 아닌 의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원 구성 문제를 놓고 양측이 팽팽히 대립하면서 향후 협상에도 난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공직자 등 땅 투기 의혹의 핵심 수사를 맡은 경기 남부경찰청이 부동산 투기 사건 45건에 연루된 276명을 내사 혹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모두 4명을 구속했고 고발 혹은 진정이 접수된 국회의원 4명과 이들의 친인척 4명에 대해 투기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전 청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4월 세종시 연기면 소재 토지 2,455제곱미터를 아내 명의로 사들여 43%가량의 차익을 얻는 등 퇴임 전후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집 현관문에 누군가 강력 접착제를 발라놓아서 엄마와 아들이 집안에 갇혔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제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반년새 2차례나 당했는데도 범인의 행적은 오리무중이라 피해자는 결국 이사까지 했습니다. 제보는 Y 엄윤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인천 가정집에서 발생한 강력 접착제 사건을 뉴스로 접한 이진희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지난 6개월 사이 자신도 같은 일을 2차례나 당했기 때문입니다. TV 틀자마자 강력 접착제 이게 나오길래 상황을 봤어요. 근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놀래서 똑같은 범인이 아닐까 하고 봤더니 인천이더라고요. 지역이 틀리더라고요. 첫 사건은 지난해 11월 초. 당시 살던 서울 논현동 다세대 주택으로 귀가했는데 초인종과 현관문 잠금 장치에 접착제가 잔뜩 발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건물 내부 CCTV가 없어 피해자를 찾을 수 없다며 2달 만에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도어락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누가 정교하게 코팅을 해놓은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되게 큰일이었거든요. 불안해서 못 살겠고. 그런데 사건을 이런 식으로 그냥 미제로 2번씩이나. 그로부터 4개월이 흐른 지난 3월 초. 이번에는 외출하려다가 현관문 앞 바닥에 가득 고여있는 강력 접착제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신고했지만 역시나 경찰 수사에서 성과는 없었습니다. 한 달 뒤 건물 내부 CCTV가 없어 피해자를 잡기 힘들 것 같다는 문자 한 통만 받았을 뿐입니다. 많은 양의 본드를 바르고 있는 도중에 저하고 맞닥뜨렸으면 저한테 들이붓고 갔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 크게 다쳤거나 아니면 제가 죽지 않는 이상은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경찰에서는. 두려움이 커진 이 씨는 결국 집을 옮겼습니다. 이사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잠금장치 틈 사이와 손잡이에는 접착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출동한 담당 수사관이 경험이 적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건물 밖에 달린 CCTV로 넉 달 전 사건과 비교 분석 작업을 벌여 용의자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건물을 드나든 배달기사들의 인적사항도 확보해 의심할 만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앞서 YTN이 보도한 인천 가정집 접착제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집까지 찾아가 새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다음 달 1일 첫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의 첫 공판 기일을 다음 달 1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가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될 당시 CCTV에 포착된 남성 3명은 손 씨의 실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지난 1일 CCTV 속 남성 3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손 씨의 실종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고등학생 1명과 중학생 2명으로 당시 한강공원에 놀러 나왔을 뿐 손 씨가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편의점 GS25가 남성 혐오 논란을 불러일으킨 행사 홍보 포스터에 대해 사과하고 삭제했습니다. GS25는 어제 논란이 된 포스터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했고 앞으로 관련해서 세심한 검토와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GS25는 모바일 앱에 캠핑용 식품 구매자 대상의 경품 증정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를 올렸는데 포스터 속의 손 모양이 남성 비하 목적의 그림과 유사하고 하단의 달과 별 디자인은 한 대학의 여성주의 학회 마크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가상화폐를 놓고 세금 부과와 투자자 보호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취임 4주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와 민주당 지지도가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속에 숨은 민심 읽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가상화폐 관련된 현안조사 결과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국무총리 직무대행이죠.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 자산이다. 그래서 과세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이제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가상화폐 정의 규정부터 되어야 하고 또 법적 지위라든지 또 중부처가 어디냐 뭐 이런 좀 갈 길이 멀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YTN 의뢰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조사한 내용인데요. 네. 질문은 이렇게 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소득도 기타 소득이므로 20% 세금을 내년 1월부터 부과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가상화폐 시장이 제도화될 때까지는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찬반을 물어봤는데 찬성 의견이 53.7%로 반대 의견 38.3%보다 대략 15%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통 증세를 한다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제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게 통상적인 네.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번에는 코인 투자 인구가 과반을 넘지는 않겠죠. 아직은 이제 투자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요. 찬성 의견이 53.7%로 과반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젊은 세대의 가상화폐 투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연령별로 좀 특징이 있었습니까? 네, 역시 연령대별로 20, 30, 40대가 눈에 띄었는데요. 일단 30대 이상은 찬성 의견이 50%를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20대 지금 불확실한 그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로 이 코인을 꼽는 세대가 바로 20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는 찬반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고요. 30, 40대 그리고 50대까지는 찬성 의견이 오차 범위를 살짝 넘는 그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40대가 찬성 의견이 매우 높았습니다. 매우 찬성 의견도 48%까지 나타났고요. 나머지 연령대에서 60대, 70대에서도 비교적 높은 편으로 찬성 의견이 나타났고요. 연령대별로는 이제 남성이 여성보다는 코인 투자를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높았고 나머지 이념 성향별 또 지정당별 봤는데요.
보수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한 8%포인트가량 높았고, 그다음에 이제 진보층에서는 반대로 찬성 의견이 높았습니다. 예. 지금 뭐 당청에서 이와 관련된 과세 의견, 불가피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진보층에서는 찬성 67%가량 나타났고, 중도층은 54%가 찬성하는 것으로, 그래서 반대보다는 한 14%포인트 높았고, 뭐 전체적인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지지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높았던 반면에 국민의힘은 아주 팽팽하게 나타났는데 반대 의견이 소폭 높았고, 다른 야당들도 반대 의견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뭐 지지정당별로와 비슷하게 지역별로도 영남권에서는 이제 반대 의견이 좀 높게 나타났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체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가상화폐에 관련된 현안 조사 결과 받고 대통령 국정 네. 지지도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4월 마지막 주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조사한 내용인데요. 긍정 평가가 33%로 0.8%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고요. 부정 평가는 62.6%로 지난주 대비 0.4%포인트 하락해서 긍부정 평가가 모두 하락했는데, 긍정 평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전 최저치는 지난 4월 첫째 주에 33.4%를 기록했던 때였는데 4월 이제 7일 재보궐선거 한참 치러질 무렵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3.4였는데 그때보다도 0.4%포인트 낮은 수치였는데요.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 초에 이제 백신 수급 논란이 좀 있었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 화요일 날은 노바백스 CEO를 만났죠. 그래서 예. 이제 백신에 대한 우려가 조금 주중으로 갈수록 좀 소강 상태가 됐는데, 주중에는 또 이제 민주당 내 문자 폭탄 논란이 또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런 논란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법사위에서 박광원 위원장이 또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일 날은 좀 반등을 했는데 또 목요일 날은 다시 조금 빠지는 형국이었고, 금요일 날은 또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 선출이 되면서 금요일 날도 좀 약세를 기록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지지율에 어떤 이슈들이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짚어주셨고요. 리얼미터에서 정부 출범 4년을 평가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2017년 5월달에 대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 4년이 되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4년 평균 지지율이 55%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40.1%를 기록했고요. 역대 대통령들과 이제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는 높은 편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박근혜 정부 4년 평균치는 49.4%였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36%였는데 그때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저효과라고 하죠. 이제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높은데, 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반 본인의 지지율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매우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 탄핵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임기가 시작이 되면서 집권 초에는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높은, 그래서 본인의 지지율과도 또 기저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33%의 지지율이면 많이 떨어진 듯 이제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과거 대통령들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높습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많게는 한 20%포인트 가까이, 적게는 한 6%포인트 가까이 긍정표가 높고요. 이건 이제 4년 평균이고, 한국갤럽에서 이제 분기별로 또 집계를 내고 있는데, 지금 4년차 4, 4분기 때 이명박 대통령이 32%로 또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31%로 높은 편이었는데, 뭐 그때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33%니까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집권 초기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런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지난 정부와의 비교까지 해주셨는데 앞서 지금 그 만으로 4년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 4년의 지지율 흐름을 보면 크게 5단계가 있었다고 하던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치러질 무렵 그때까지는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평균 71.1% 긍정평가가 있었고요. 근데 2단계는 1,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인데 이때는 지지율이 좀 왜 빠졌냐면 최저임금 논란, 주 52시간 논란, 또 소득지수 성장, 이른바 소주성이라고 하죠. 2단계 때는 그래서 59%로 60% 선이 무너졌고요. 3단계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인데 이때는 이제 긍부정 그 혼조세 박스권 국면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또 여러 경제 지표들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3단계 때는 다시 50%선이 무너지는 47.8%를 기록했고 또 4단계 2020년 3월부터 또 6월까지는 긍정평가 또 재상승했던 국면입니다. 이때는 역시 2020년 총선 야당 심판원이 조금 더 힘을 얻었던 때였고요. 또 야당이 좀 분열한 측면도 있었고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0%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2020년 9월부터는 다시 조금 하락하는 모양새를 나타내서 언제가 이제 가장 긍정평가 낮아지고 부정평가 높아졌었냐면 추경 갈등이 가장 심하고 부동산 문제가 또 이제 부각이 됐었을 때인데요. 작년 말에 좀 안 좋다가 좀 연초에 회복을 하다가 이제 재보궐선거 기점으로 해서 다시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이렇게 5개, 5단계 지지율 그 국면을 좀 설명해줬는데 최근 국면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그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 백신 접종, 이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니까 백신 접종 목표는 예정대로 달성을 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와 관련한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백신 도입과 접종은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민관이 적극 협력하고 정부도 행정적, 외교적 지원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백신 도입과 접종은 당초의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2배 분량의 백신을 이미 확보했고 4월 말까지 300만 명 접종 목표를 10% 이상 초과 달성하는 등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기별 백신 도입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목표를 1,300만 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도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는 나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보유한 국가이며 현재 해외에서 개발된 코로나 백신 3개 제품이 국내에서 위탁 또는 기술 이전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백신 제품에 대해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백신 생산의 최적지로서 글로벌 허브 국가가 된다면 국내 공급은 물론 아시아 등 전 세계 백신 공급지로서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면서 필요한 행정적, 외교적 지원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주요 내용을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일각의 우려와 달리 백신 도입과 접종은 당초의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목표가 그 방역 당국에 지금 내세우고 있는 목표지 않습니까? 그 목표는 물론 오는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도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방역당국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지금 국회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송영길 민주당 신임 대표가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상견례를 갖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이 준비돼 있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축하드리고 또 첫 당선되자마자 첫날 일정으로 우리 국민의힘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치열한 경선의 과정을 잘 통과하시고 새로운 개혁을 바라는 그동안 계속 쇄신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혁을 바라는 그 열정을 잘 녹여내시면서 당선되신 만큼 우리 국민의힘과 또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쇄신의 동반자가 되어서 같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때로 경쟁할 것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은 또 송영길 대표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해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별히 송영길 대표님은 제가 외교통일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우리 위원장으로 제가 모시고 있고 비서실장 대신 우리 김영호 의원님은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시고 해서 평소에 한 1년 동안 벌써 오랫동안 서로 외교적 관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잘 협조할 수 있는 좋은 대표님이 되실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늘 앞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좋은 국회, 생산적인 국회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 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이렇게 맞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경선을 뚫고 원내대표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1년이 넘게 같이 부대끼면서 많은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 여야가 이 코로나 재난 시대에 우리 국민들에게 서로 조그마한 것고 싸우는 모습보다는 대승적으로 협력해서 국민의 근심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는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잘 합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맡았는데 제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한 법안보다 더 향상된 법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통과시켜서 참 만족스럽다 이런 평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개혁 문제를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이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대책을 민생 대책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되신 것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야 새 지도부의 상견례 자리 현장 직접 보셨습니다. 상견례 자리다 보니까 뭐 그 핵심 쟁점에 대한 그런 신경전보다는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일단 보였고요. 지금 이제 공개적인 석상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오갔는데 이후에 언론사 기자들이 나가고 난 뒤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그 부분은 이어지는 뉴스에 추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정리를 다시 이어가면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의 송영길 신임 대표가 당권을 잡았습니다.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는 모두가 친문이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파색이었다라는 그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에 대한 그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관련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좀 있다면서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29%로 여론조사 기관들의 결과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가장 최저치를 기록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9%고 민주당 지지율은 또 그보다는 살짝 높은 그런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집권 초반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여당 지지율을 이제 견인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사실 이제 5년 단임제 하에서는 필연적 하락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 전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집권 4년 차, 5년 차 되면 빠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지난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는 리얼미터 조사보다도 조금 더 낮은 수준이었는데 물론 이제 요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월화수목금 조사하고요. 한국갤럽은 또 화수목 조사하고 또 오늘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또 주말에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일간으로 이제 여러 이슈들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문자 폭탄 논란도 있었고 각 당의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거나 원내대표를 뽑는 그런 컨벤션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조사했느냐가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갤럽 조사는 많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이제 떨어지는 그래프 곡선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임덕 논란이 있는데요. 레임덕이라고 이제 하려면 30% 밑으로 간 수치가 계속 한 달 정도 유지가 됐을 때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레임덕이라고 하는데 한국갤럽 조사가 이제 처음으로 20%로 떨어졌는데 계속 앞으로 이게 이어질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요. 지난주 화수목은 아까 말씀드린 백신에 대한 이제 여러 우려도 있었고 문자폭탄 논란도 있었고요. 또 법사위 위원장을 결국에는 민주당이 가져가는 그래서 지난 4.7 재보궐선거 민심을 좀 거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사실 이제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가 당대표가 송영길 대표가 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간발의 차이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친문 아주 강성 친문 의원들이 또 많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좀 강세를 나타내기가 좀 어려운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한국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에서 고르게 반영된 수치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 말씀 좀 정리를 하면 물론 특정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이고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의 그런 특정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봐야 되겠지만 그 30%대가 무너졌다 이거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는 당청 간의 지지율이 역전됐다라는 거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상징적인 그런 수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조사기관들에서도 같이 나타나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만약에 이번 주에 백신 우려가 조금 사라지고 또 민주당도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하는 집권 후반기에는 이제 주로 여당 지지율이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번 주에 나타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하신 30%대가 무너지고 당청 간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빚어진 거는 리얼미터가 아닌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 조사였습니다. 다시 리얼미터 결과로 나오면 전반적인 추세는 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는 것은 추세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세에서 놓고 봤을 때 그 좀 연관을 좀 지어보면 핵심 지지층, 연령대별로 핵심 지지층의 그런 뭐랄까요? 지지율이 좀 빠지는 현상 이런 것도 좀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간 이제 20, 30대가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40대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정평가 좀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40대 같은 경우는 이성윤 지검장이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 4명 중에서 빠졌기 때문에 또 이에 실망한 민주당 또 아주 강성 지지층들이 SNS에 보면 좀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40대가 이제 당청 지지의 아주 핵심 계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시기적으로 이제 가장 마지막 조사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또 30%대 후반으로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어느 요일날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튼 추세를 보려면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또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론조사 결과라는 게 이 숫자가 절대적으로 맞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 그리고 뭐 어떻게 추이가 이어져 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이후 호황을 맞았던 마스크 업계가 포화 상태가 되면서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제조업체가 담보로 잡힌 마스크가 헐값에 팔리면서 다른 업체들까지 휘청이는 겁니다. 사기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유통업체에서 마스크 19만 장, 3,800만 원어치 주문을 받은 생산업체. 가뜩이나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선금 1,000만 원이 들어오자 반가운 마음에 물량을 전부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은 대금은 못 받고 있고 유통업체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관례대로는 입금을 받고 출고해요. 일단 그 정도품 들어오면요. 그냥 보내요, 일단. 의심 없이. 왜 그러냐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한 장이라도 더 팔고 싶거든요, 사람 심리가. 경영난 속에 비슷하게 피해를 본 마스크 업체가 한둘이 아닙니다. 다른 분 누구도 피해 받았는데 연락처를 받았어요. 통화를 해서 내용을 들어보니 저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분이 또 모시고 오는 거예요. 저희 단톡방 하나 파시죠? 해가지고 모인 게 7명이에요. 도산하는 마스크 제조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사채를 빌려 운영을 시작했다가 돈을 벌지 못한 영세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담보로 잡힌 마스크를 모두 넘기게 되는 겁니다.
제조 유통업체들의 SNS 단톡방에는 이런 마스크가 대량 올라오곤 하는데 심지어 생산 원가보다 싸게 팔립니다. 이 때문에 다른 마스크 업체까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로 원부자재만 120원 이렇게 원가는 한 150원 잡아야 되거든요. 원가는요. 근데 지금 100원짜리가 나오는 거는 공장 물건들이거든요. 재고 덤핑 물건들이요. 지난해 1월 전국에 137개였던 마스크 제조업체는 현재 1,5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폭증하면서 경영난에 빠지는 업체도 크게 늘었습니다. 한때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수출이 금지된 사이 값싼 중국산이 해외 시장을 점령하면서 수출 판로가 좁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이 지금 시장을 82% 장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됐었거든요. 각국의 식약처들한테 보내서 그 나라의 표준화로 채택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코로나19 이후 최대 호황 산업으로 떠올랐던 마스크 업계가 이젠 기피 산업이 되어가는 요즘. 업계는 마스크 업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줄도산을 막기 위해선 저개발 국가 같은 새로운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SNS 계정이 최악의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인도를 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중국에서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과 인도에서 시신을 화장하는 장면을 비교하는 사진이 올라왔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중국에서 불을 피울 때와 인도에서 불을 피울 때라는 문구가 달렸는데 최근 코로나19 대확산으로 급증한 시신을 처리하느라 화장장이 과부하에 걸린 인도 상황을 조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의 오름폭이 한 달 전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은 한 달 전보다 0.71% 올랐습니다. 이는 3월 상승폭인 0.74%보다 소폭 축소된 수준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 부담 확대와 이사 공급 대책 등으로 수요자가 관망세를 보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경매에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은 113.8%로 한 달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지옥션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1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제주에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해안 사구가 10여 곳 있습니다. 하지만 모래사장과 이어져 있는 해안 사구 80% 정도가 개발로 훼손돼서 사라졌습니다. 환경단체는 사구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안을 따라 이어진 야트막한 모래 언덕. 해류 등으로 모래사장에 밀려온 모래가 바람에 날려 쌓여 생긴 해안 사구입니다. 제주에 있는 해안 사구는 14곳,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석영질 모래가 아니라 제주도에서 분출한 화산암하고요. 그리고 폐각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형이나 생태적으로 독특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세계 자연유산인 용천동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안 사구 덕분에 용암동굴에 종유석 등 석회동굴 특징이 섞여 가장 아름다운 동굴을 만들어냈습니다. 용천동굴이 있는 김영사구는 한때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해안에서 섬 안쪽 6km까지 길게 이어진 대형 해안 사구였는데 개발 때문에 지금은 해수욕장으로 변한 모래사장과 그 주변으로 축소됐습니다. 이곳은 모래사장과 이어진 해안사구였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하나둘씩 들어서면서 해안사구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해안사구에는 도로가 놓이고 편의시설 등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훼손이 빨라진 겁니다. 지난 2017년 국립생태원 조사 보고서를 보면 제주의 해안사구 면적이 과거보다 8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안사구와 모래사장은 서로 모래 교환을 활발하게 하는데 개발 등으로 모래 저장소인 사구가 훼손되면서 여러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안사구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 모래 해변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 염생생물 생태계라든가 또는 어떤 육지 침식을 방지하고 이런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이게 사라지면서 지금 해수욕장 기능까지 지금 위협받고 있고. 해안사구가 훼손되고 있는데도 아직 보호 조례 등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안사구 보전과 복원은 지역 주민의 협력이 필요한데 개발로 땅값이 올라 쉽지 않습니다. 사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더불어 살 방안을 찾는 평대리 주민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장소를 이용해서 쉴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어떤 여행 소득도 만들 수 있고 해서 가만히 놔두는 일보다 약간 관심 있게 보고. 제주의 해안사구는 지금도 마구잡이 개발로 훼손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 소중한 환경 자산을 영영 잃어버릴 것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미국이 중국보다 한국에 더 중요한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중 갈등 하에서 한국인의 선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8%가 미국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고 중국을 선택한 비율은 13%에 머물렀습니다. 또 미국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8점으로 중국에 대한 호감도 3.5점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과 주고 싶은 선물 1위는 모두 현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티모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이용객 700명에게 물은 결과 60%가 현금을 받고 싶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받고 싶은 선물 2위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지구의 허파로 불려온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이 예상과 달리 지난 10년간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것보다 배출한 양이 20%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 미생물 지구생물학 교수 샤오샹밍 박사 등이 참여한 국제연구팀은 2010년에서 2019년에 브라질 아마존 유역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166억 톤에 달했지만 흡수한 양은 139억 톤에 그쳤다는 연구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기후변화에 발표했습니다. 오늘 맑고 쾌청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와 영서, 제주도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내일 아침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제주 남부와 산간에는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경기와 영서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는 최고 2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강원 산간과 영남 해안, 제주도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0도, 대전과 대구 23도로 예상됩니다. 비는 어린이날인 모레 새벽, 서쪽 지역부터 차츰 그치겠고요. 낮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이후 주말까지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